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훌쩍 올라가고 여기다가 물가까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웬걸 우리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팍팍하죠. 그야말로 정부의 발표들을 보면 아니 나만 빼놓고 다 호황인가?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도대체 한국 경제는 호황이라는데 왜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에 깜짝 놀랄 정도로 지표가 좋아진 게 바로 GDP 성장률이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1.3%를 보였습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니까 꽤 성장을 잘한 거죠. 그 전에 어느 정도였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었는데 아니 1.3%라니 우와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경제 좋아졌네. 이렇게 축포를 쏴도 되는 걸까요? 더군다나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드디어 2.9%로 낮아졌습니다. 그 전까지 3.1%였는데 4월 달 들어서 2.9가 되니까 드디어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 이런 기사들이 왕창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한국은행이 이 성장률 집계를 발표한 직후에 브리핑까지 열어서 이게 경기 회복의 청신호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 내에서는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2.2%로 봤었는데 이러지 말자. 이거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니 아예 2.6%로 전망치를 확 올려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것만 보면 진짜 나만 힘든 거야? 우리 대한민국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이런 오히려 박탈감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깜짝 성장의 비밀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 성장률을 이끌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 소비 부분은 앞으로 기대하기가 정말 힘든 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계속 세수 펑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1분기에 이렇게 정부 소비가 늘어났던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1분기로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수 펑크가 계속 난다면 2분기 또는 3, 4분기로 갈수록 결국 정부 소비를 잘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하나가 민간 소비입니다. 자, 민간 소비 이것만 보면 와 0.8%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최근에 2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여기다가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민간 소비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0.8마저도 와 좋아졌네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민간 소비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속보치라는 거예요. 잠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속보치는 2월 달까지 지표를 놓고 그냥 3월 달은 추정을 하는 건데 과연 3월 달도 좋아졌을까요? 이 부분이 또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투자인데 이것도 많이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건설 경기 진짜 안 좋다면서요. PF 대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2.7%나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설비 투자 보세요. 마이너스 0.8%. 결국 미래의 성장 동력은 설비 투자를 해야 나오는데 설비 투자가 부진하다는 건 앞으로 성장 동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설비 투자야말로 기업들이 미래 경제를 보고 설비 투자를 늘릴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안 좋을 것이라고 개별 기업들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외에 지적재산, 생산물 투자 이런 것들은 비중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 소비 증가의 비밀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이번에 속보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잠정치는 진짜로 3월까지를 다 평가한 다음에 내놓는 건데 이건 6월 달에 나와요. 근데 속보치는 2월 달까지 대충 보고 여기다 3월 달에 그냥 곱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보치에는 1, 2월이 좋으면 3월 달이 좋아진 것처럼 가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1, 2월 달에 우리가 왜 경제가 좋아졌느냐? 사실은 스마트폰도 새로 출시됐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1월 달에 해외를 진짜 많이 나갔습니다. 아주 기록적으로 해외를 많이 나갔죠. 자, 근데 해외를 나가면 해외에서의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행 가방 사야죠. 동남아 가면 수영복 사야죠. 그래서 내수도 동시에 좋아집니다. 그러니 1, 2월 달에 민간 소비가 좋아진 게 과연 3월 달까지 연결될 것이냐? 이건 6월 달에 발표하는 잠정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장률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수상한 건설 투자 지표인데요. 자, 4분기를 보세요. 마이너스 4.5%. 아니, PF 대출 망가졌고,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온갖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마이너스 4.5% 이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24년 1분기에는 갑자기 이게 2.7%로 높아졌습니다. 이걸 물론 기저효과로 설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짓을 했죠? 19만 호를 누락시켰었죠. 근데 이런 통계 지표들을 결국 한국은행도 자기들이 수집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정부 부처에서 끌고 올 겁니다. 근데 국토교통부가 통계 누락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은행으로 만약에 넘어갔다면 이걸 정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4분기를 정정하긴 진짜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를 정정했을 가능성이 꽤 있죠. 왜? 이걸 국토교통부에서는 1월 달에 이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 기구들끼리는 서로 한 라인으로 통화하게 돼 있죠. 아이고, 우리가 이거 잘못됐어요. 우리 이거 건설 투자 지표 이거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전화를 했을 수 있죠.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만, 그렇다면 1월 달에 2.7%가 올라간 게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국토교통부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이 성장률은 가짜 성장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속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의심 가는 건 4분기엔 마이너스 4.5였던 게 이건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1분기엔 갑자기 2.7%가 올라가니까 저는 이게 아무래도 19만 호 누락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정부 관계자분들이 좀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한국은행 통계에 차라리 오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류가 없다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진짜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 임금이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의 실질 임금이 0.2%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 이거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고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22년에 마이너스 0.2도 충격이었는데, 아니 23년에는 마이너스 1.1%로 훨씬 더 그 감소폭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4년 1월과 2월을 합쳤을 때 이때 또 실질 임금이 2.4%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실질 임금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냐? 물가는 오르는데 그나마 22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임금을 올려줬지만 24년에는 제대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 통계에 오류가 없다, 그리고 정부의 물가 상승률 통계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만 계속해서 가난해진 겁니다. 나라는 부자 됐는데 국민만 가난해졌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바로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정말 심각한 게 일본의 실질임금 지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인데 23년 1월에 이거 진짜 충격적이에요. 실질임금이 4.1%가 감소했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24년 3월까지 24개월 연속 마이너스. 아니, 실질임금이 계속 줄어드는데 일본 경제가 성장했다면서요. 호황이라면서요.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들이 일본이 호황이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 사실은 24개월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호황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아니, 이런 것까지 일본을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통계가 맞다면요, 결국은 우리는 나쁜 것까지 일본을 따라한 셈이 됩니다. 근데 일본은 23년에 실질임금 하락률이 심지어 4.1%까지 기록한 적이 있으니까 그나마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물가 지표에는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본보다 나은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임금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임금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실질임금이 덜 떨어진 것처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4%만 실질임금이 감소한 걸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받은 타격은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죠. 물론 2.4%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웬만한 경제 위기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낮은 수치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이조차도 과장된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CPI 지수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맨날 이거 뉴스에서 듣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다른 물가는 대체로 잡혔는데 이놈의 집값이 안 잡혀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왜 이렇게 집값이 물가 상승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품목별 가중치를 보면요. 자, 임대료가 얼마냐? 7.6%입니다. 그리고 가상의 임대료는 26.6%예요. 그래서 물가에서 차지하는 집값과 연관된 게 무려 34.2%를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임대료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가상 임대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미국에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러분 집값이 오르면 이거보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타격을 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거나 아니면 집을 산 다음에 이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서 우리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거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집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물가 상승률에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 하면 자기 집을 자기가 소유한 경우에도 만약에 이걸 임대를 준다면 얼마나 물가에 반영될 것인가 이걸 가상 임대료 형태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34.2%라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집값이 물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지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만큼 집값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에 심각한 통계 왜곡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집값을 물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품목별 가중치를 보면 기타가 90%나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5.4% 반영하고요. 월세를 4.5% 반영합니다. 그러면 9.9%만이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게 물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이한 통계를 내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미국은 집값과 연관된 게 34.2%, 한국은 9.9%. 이렇게 집값을 빼버리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집값을 잡을 동기가 없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이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걸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연준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지만 한국에서는 아예 집값을 빼버리니까 통계적 착시 때문에 집값 따윈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책이 자꾸만 왜곡되고 통계가 왜곡되면서 물가가 안 오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한테 줘왔던 거고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왔던 겁니다. 근데 이걸 한국은행이 몰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은 재임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자가 주거비를 포함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거비 따위는 아랑곳 없이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셨죠. 근데 본인도 알고 계셨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통계가 왜곡돼 있으니까 금융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거 어떻게 보면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오롯이 내 잘못은 아니야.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놓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낮은 것처럼 나오니까 내가 금리를 제때 올릴 수가 없었던 거잖아. 어떻게 보면 명분을 확보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긴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이 물가 지표를 개편할 때마다 물가가 낮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2022년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개편을 했는데 그랬더니 2023년 물가도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 물가도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문제점은요. 가끔 개편 때문에 물가 지수가 사실은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21년인데 이때 2020년의 유가를 기준으로 바로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당시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 이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이 비중을 놓고 21년 물가를 계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수정을 해보니까 0.1%가 다시 높아진 거죠. 이게 문제는 그럼 23년에 새로 세운 기준은 이게 또 맞는 거냐?
이것도 또 23년에 어떻게 유리하게 바꿨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발표할 때마다 한국의 물가가 수정되면 더 낮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물론 통계청이 물가 지표가 낮아진 것처럼 통계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물가를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더 고급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당장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외식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소비자원이 팔 때 외식 품목을 계산해 보니까 13.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의 외식 물가를 보면 7.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청의 물가대로 우리가 먹으려면 저렴한 걸 잘 골라 먹어야 됩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 꼭 비싼 거 먹어? 좀 싼 거 먹으라니까. 왜 그렇게 고급한 데 거 먹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싼 집은 이 집이야. 비싼 집 가서 먹고서 물가 올랐다 그래. 그럼 비판하지 말고 싼 데 가서 잘 찾아 먹으면 7.7%만 오를 수도 있다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청 물가라는 게 저는 좀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이 바뀌어가는 것을 다 반영한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죠. 만약에 통계청의 물가 상승률이 전혀 왜곡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나라의 실질 임금 증감률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2.4%나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연속으로 3년 빠지니까 전년 대비로 계속 빠졌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2021년 대비 거의 4% 가까이 실질 임금이 줄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소비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는 호황에, 게다가 물가도 안정돼 있다면서 실질 임금이 지금 2년 사이에 4%가 빠졌다. 그렇다면 경제 정책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니까 정부의 통계가 다 맞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틀렸으면 좋겠어요. 뭐가 좀 틀려서 이게 아닌 게 낫지. 지금 만약에 정부 통계가 맞다면 지금 성장만 하고 있지 우리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년째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일본 경제가 호황이라는, 하도 우리나라 국내 언론을 봐서 일본 경제가 호황이라는 게 진짜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근데 일본의 성장률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연방준비은행 자료잖아요. 프레드 자료입니다. 이렇게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보면, 자, 23년 3분기에 일본은 거의 1% 가까이 경제가 위축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4분기에 제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는 마이너스 0.5%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3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일본 경제의 실제 모습입니다. 아니, 주가 지수 오르면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24개월 연속 이렇게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게 왜 그렇게 부러운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일본 경제가 자꾸만 호황이다 호황이다 할 때마다 나오는 거 딱 하나, 증시가 호황이죠. 근데 문제는 그 증시는 대부분 일본은행, 즉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서 떠받쳤고, 여기다가 외국인 비중이 일본 역사상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증시 호황으로 일본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보다 지금 외국인들이 완전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소외돼 있고 대주주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일본은행이 돈을 벌긴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행이 이 돈을 버는 방식, 돈 찍어서 여기다가 돈을 쏟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현재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일본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일본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유를 뜯어보니까 일본의 내수 소비가 완전히 쪼그라들면서 경제 성장까지 멈추게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지금 3분기 연속이면 일본 경제는 진짜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언론들은 흔히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한다고 저번에 지식 한방에서 말씀드렸죠. 일본은 이대로 가면 경기 침체에 사실상 접어든 거나 다름이 없죠. 대한민국의 실질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이 간 길을 한 6개월에서 1년 늦게지만 결국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금융정책을 쓴다, 그랬을 때 그 타격은 결국은 실질소득 감소로 일어나고 결국은 내수 시장을 위축시켜서 성장률까지 갉아먹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쓸 때는 거시경제 전체를 봐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법인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